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시건축 포럼비 올해 프로그램의 마지막 6번째 부산 도시건축 이슈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이슈를 올해 마지막 이슈로 다루게 될 부산의 주거입니다.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해결 과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주거에 대해서는 오늘 우신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김정관 대표님, 우신 대표님, 그리고 김용남 대표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는 부산의 주거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신구 교수님께서 발제 제목을 보면 부산의 주거 어떻게 살 나온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적은 이런 분위기 되게 좋은데, 이게 밖으로 안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험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목을 바꾼 이유는 아까 처음에 주신 그 제목이 이렇게 살 것인가,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저조차도 어떻게 살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남의 부산 주거 전체를 이렇게 살 건가 저렇게 살 건가를 얘기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또 우리 제가 그동안에 또 연구해온 분야도 또 아니어서 좀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사이에 특히 이제 반송의 정책 이주지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앞뒤로 이제 다른 것도 좀 끼어서 부산의 주거 어떻게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는 좀 생략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속에 부산 주거에 치열했던 부분이 그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반송이라는 그 정책 이주지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냥 정책 이주지의 특수성을 보는 건 아닙니다. 반송이라고 하는 정책 이주지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보이는 부산 주거의, 부산 근현대 주거의 보편성을 사실은 보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인데, 왜 그 반송이나 지금 서동하고 반송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서동과 반송을 보고 있는 이유는 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잘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되거나 했지만, 서동이나 반송은 1960년대 말에 조성된 그 필지에서 시작된 주거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거치면서 변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건 너무 천재적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그냥 정말 우리 부산의 주거의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은 서동의 반송 윗반송에 있는 주거들의 변화 과정의 핵심이고, 그 안에 앞뒤로 이제 약간 그 이전의 변화, 그 이후의 변화들을 넣으면서 부산의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정책 이주지 연구를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저 하남구 박사가 지금 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박사 논문을 지금 이 서동과 반송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그 같은 자료를 실측하고 조사한 자료를 놓고 두 사람이 보면서 서로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한남구 박사를 이제 올해 2학기에 박사로 이제 끝났는데요.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훨씬 더 전문가라서 우리 한한구 박사님 오셨으니까 혹시 상세한 질문은 한한구 박사가 앞으로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발표 시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한 시간. 저는 그동안에 도시재생 같은 걸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빛은 안 나오네요. 목이 나오는데 안 보이네요. 이런 그냥 시골 아주 한적한 도촌 마을이 이제 굉장히 큰 대도시로 바뀌었는데 한 150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150년 그 과정에 한 50년은 제가 같이 했고 나머지 100년은 또 우리 앞에서 했을 텐데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책임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죠. 이거는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광복하고 한국전쟁이 부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전쟁 때 정부 임시수도였지만 정부가 수도였지만 부산은 약간 무정부 상태였다. 이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한꺼번에 막 왔으니까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쟁 중에도 여러 가지 철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화재도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그 판자촌들이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 미관, 위생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계속 철거를 하게 됐죠. 이 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산 바이 프로덕트, 부산 문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감천과 아미동 비스마을이 이 철거의 부산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짓기도 지었죠. 재건이라고 해서 재건주택. 그래서 구호주택, 난민주택, 전제주택, 구생주택 이런 통칭해서 이제 재건주택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이제 웅크라라는 한국재건단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등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청학동에 저런 난민주택, 재건주택 같은 걸 만드는 저것도 아프리카의 흑백돌을 만드는 기계를 가져와서 저걸 만든다. 그런 그리고 저기만 지은 게 아니라 또 서울에도 저런 식의 주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철거와 함께 만들어진 재건주택 같은 정상적인 주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네가 이제 아미동하고 아미동 비석마을과 감천 태국도 마을입니다. 여기서 왜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하지 않는지는 아시겠죠? 문화마을이 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라서 문화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태국도 마을이라고 했고요. 원래 이제 태국도 마을은 원래 보수천 주변에 모여있던 태국도 도민들이 철거 때문에 어디가로 가야 됐었는데 청학동으로 갈래? 근데 청학동으로 가는 제안을 거절하고 감천으로 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겠죠. 청학동이 훨씬 조건이 좋은데 왜 감천같이 그렇게 험한 데로 산을 넘어야 되는 데로 가나. 그리고 좁고 경사가 급한데 어쨌든 감천의 계곡을 정부와 협상해서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55년이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판자책들을 계속 철거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수천변의 태국도 도민들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사람들이 이제 저 길을 옥녀봉과 천마산 사이에 저 급한 산 계곡을 원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갔으니 그 당시에 거의 약간
한 야산과 밭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상태를 이제 저런 상태니까 저기에는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에 집을 지으려면 이제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동에 있던 1955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보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여기 와서 축대를 쌓고 그 축대를 쌓는 동안 저 보수동에 판잣집을 철거해서 그 판잣집을 철거해서 그 판잣을 들고 와서 다시 조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축대를 쌓고 판잣집을 또 다시 와서 조립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이 다 손으로 했을 거고 크게 이제 정부에서 도와준 거는 화물차를 좀 지원해 줬다는 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1957년 8년경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과 지어진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30년 이상 되어 보이는 이유는 보수동에 있던 판잣집을 뜯어서 왔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이제 이 태국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단체였으니까 그 종교 각자가 구분된 건 아니었던 거죠. 한 종교 단체가 재단 그 태국도라는 교단이 한꺼번에 만든 거죠. 한꺼번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한꺼번에 만드니까 한쪽에서 그냥 집을 쭉 길게 짓고 내부에 잘라서 그쪽에서 이사 와서 입주하고 또 길게 쭉 짓고 입주하고 축대 쌓고 길게 짓고 입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4개월, 5개월 거치면서 첫 번째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요 집하고 요 집이 약간 좀 모양이 다른데 요 집과 요 집은 그 일종의 교회죠. 교구 회당이라고 불려 회실이라고 불렸던 자기들 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 회실인가 이게 약간 공적인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지은 집인데 뭐 일반적인 판잣집이죠. 그 당시에 아주 큰 나이가 판잣집인데 그 다음에 바닥도 뭐 저렇게 가만히 뭐 저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이잖아요. 교단에서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보수동에 있는 집보다 훨씬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정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지으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대로 지었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슷한 종교적 공동체들과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꽤 있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들이. 대표적인 게 신앙촌이죠. 신앙촌이 있습니다. 신앙촌은 잘 지었어요. 정말 모금주택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덕소에 지었던 제2 신앙촌은 당시 우리나라 전국에서 견학을 다닐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지은 아파트도 있고 뭐 학교, 작업장 이게 잘 지었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신앙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국도의 신앙 종교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지개벽 무학도통이다. 그러니까 안 배워도 도통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조만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조만간 무학도통과 천지개벽 이게 전국의 초기에 그 태국도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한 800세대 정도예요. 800세대. 근데 나중에는 거의 10,000명이 넘을 정도, 15,000명, 2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지금처럼 그런 큰 규모로 된 게 아니라 1970년대까지도 계속 태국도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1970년대까지도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냐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무학도통과 천지개벽이다. 맞죠? 그 뭐냐면 안 배워도 신선이 될 수 있고 또 천지개벽이 곧 온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오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굳이 이 현실의 집에서 잘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신선이 되는데 무슨 집을 잘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도 들어가 살면서 곧입니다. 곧. 금방. 언제 지는지 잘 모르지만 곧이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무학도통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학생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키게 됐어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잘 안 보내고 그 국민학교 정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큰 동네의 단점이 결정이 되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뭐 직장을 얻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에 월급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별로 부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도통이 되는데 천지개벽이 나는데 굳이 직장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런 집을 짓고 공부도 안 시키고 곧 올 천지개벽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런 음악이죠. 가운데에 이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도주와 이제 간부들이 머무는 그런 주택, 주거와 그 다음에 본부, 본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집들이 저렇게 두고 있죠. 이걸 이제 그 감천을 그 태극도의 그 역사서 같은 것들을 보면 도주가 직접 감천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도주가 직접 조철제 도주가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운데 본당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계곡을 따라서 신도들이 쫙 사는 거예요. 가운데 본당이.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은 없어. 태극도의 신도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저 본당에서 종이 울려요. 땡. 그러면 저 위에 집들에서 신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려와서 저기 모여서 기도하고 외우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일하러 가고. 이게 멋지잖아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죠.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솔레이티드 돼야 돼요. 뭔가 이게 분리된 어떤 마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만 있는 도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청학동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주가 이렇게 여기 가자 했을 때 신도들이 반항은 아니고 거부감을 가지겠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또 도주가 설득을 해. 여러 가지 방법을 역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그거는 이제 일단 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감천 태극도 마을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특징입니다. 경사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공부죠.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위주해. 짧은 시간에 다 집단으로 위주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지금 같은 태극도 감천 문화마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천 문화마을이라는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 이대로 계속 있었으면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집니다. 이대로 계속 있었으면 감천 문화마을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1958년에 이주한 지 한 3년 만에 도주국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천지개벽은 개벽을 어떻게 하고 도주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주에게 도주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뭔가 이거 뭐 좀 쎄하다는 게 있었겠죠. 이거 뭔가 정말 천지개벽이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약간 의심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주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파와 신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10년을 겁니다. 그 갈등이. 68년까지. 68년에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죠. 58년에서 정점으로 올라가서 68년 초에 이제 우파와 신파 사이에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때리기도 하고 밤에 습격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경찰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주의 아들이 조영래 씨라고 있는데 아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화합하자라고 해서 우파 신파를 다 불러 모아서 단합 대회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대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발표했는데
강경책을 발표한 거죠. 강경책을. 그동안에 갈등을 조장한 사람들을 자기를 제지시키고 막 이렇게 강경책을, 유화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강경책을 내놨어. 그래서 결국 두 번 나뉘게 되죠. 두 번 나뉘고 이제 반대파들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어디를? 서울로 가죠. 서울 중계동으로 갑니다. 그게 대순진리겠죠. 대순진리에 먼저 가게 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태극도가 자 이제 보수도 돌아가셨고 남아 있는 세도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죠. 게다가 저분이 조용래 씨라는 분이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투자도 많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수익이 별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교인들로부터 좀 더 많이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집값과 땅값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인들 입장에서 이거 내가 들어올 때 분명히 입회비를 내고 들어가고 그 입회비 안에는 집값과 땅값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 땅은 교단 끄고 집도 교단에서 지어주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 집이 땅을 분화받기 시작을 하죠. 분화받고 집도 이제 자기가 사고 그러면서 이제 교단과 관계를 이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공동체가 약화되면 붕괴까지는 아니고 거의 아주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건 천지개벽을 믿을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한편 또 한편으로는 바깥 세계에서는 경제가 산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죠. 일거리가 많아지고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천지개혁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너가나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해서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럼 그 중에는 이제 직장사로 노가다를 한다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돈을 못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오른쪽처럼 번 사람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올리고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개별적인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연 경사지에 석축으로 손으로 석축을 샀다 보니까 석축을 높이 살 수 없잖아요. 손으로 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저기 한강노가사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건데.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높이가 한 4m 내지는 3m, 높이는 한 3m에서 4m 정도. 그렇게 하면 폭이 한 3m, 5m, 7m, 넓을 때는 7m 정도, 8m 정도, 좁은 때는 4m 정도, 한 5, 6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 5, 6m에 앞에 한 1m, 1.2m 떼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4.5 정도가 남는 거예요. 4.5m 정도가 남는 거죠.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인 거죠.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는 크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을 지어봐야 이게 그 당시 이제 판자집이었으니까 높이가 한 2.5m나 3m가 채 안 돼. 3m가 되기가 없었겠죠. 그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런 식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을 짓다가 보면 이게 도저히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초기에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좁아도 이렇게 지었죠. 근데 다음번에 집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 넓히는 방법은 옆으로 넓히든지 뒤로 넓히든지 앞으로 넓혀야 되는데 옆으로는 옆집이 있으니까 못 넓히고 뒤로는 축대가 있으니까 못 넓히고 이쪽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넓히면 길이 좁아지니까 길을 밖으로 빼기 시작하거든요. 길을 이게 이제 이 캔틸레마처럼 길을 밖으로 빼죠. 근데 이게 스크램 마스크인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집들을 보면 이게 한 4.3m 폭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이가 한 4.8m 이런 집들이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맨 첫 집, 판자집은 지금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남아 있는 게 없고 그 이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 블록으로 이제 한번 집이 바꾸는데 그때 집이 이제 가장 지금 남아 있는 집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 이런 집들입니다. 그 이제 그 4.8m를 조금 넓은 칸과 조금 좁은 칸으로 나누고 현관, 주방, 방 하나, 방 둘, 그리고 다락. 주방은 낮게 해야 되니까 방 다락 해서 이런 식의. 그래서 위에 보면 요 위에 창문은 다락창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여기에 뭐 몇 명 이상은 모르죠. 뭐 3명은 최소한 5명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넓은 거는 이렇게 되죠. 한 6.3m에 이렇게 4.4m 이렇게 되니까 뭐 조금 넓은 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제 저기 위에 다락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집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인데 이 집이 끝집입니다. 끝집이니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아니면 밑에 요 옆에 동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을 이만큼을 늘린 거죠. 이렇게 늘려서 집을 밖으로 옆으로 좀 뺀 거죠. 이쪽에는 옆집이 있으면 못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올리고 다락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이 뒷집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아마 이만큼 잘라서 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집은 한 집인데 왼쪽 인명과 오른쪽 인명이 똑같죠.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집 이렇게 두 집인데 이 집이 나가면서 요 반은 이 집에 팔고 이 반은 이 집에 파는 거죠. 그래서 집이 1.5집이 된 거죠. 1.5집으로 1호집이 1.5집이 되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을 보면 그 공간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했다. 그죠? 어떻게든 옆으로 가고 싶고 어떻게든 앞으로 가고 싶고 어떻게든 위로 가고 싶고 이게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당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당이 없다. 내 앞이 저도 공용 마당입니다. 그러면 내 마당이 없으면 뭐가 되는 뭐 장독이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게 해야 되니까 자기 마당을 가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스나프로 만들었어요. 일부를 스나프로 만들어서 고기만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마당을 위에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짜 2층을 올린 겁니다. 2층까지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층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5.5m가 되죠. 5.5m. 5.5m가 되면 뒤에 있는 길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집이. 그래서 왜 감천문화마을 그 설명서에 보면 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신경 쓰지 않고 지었다.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었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이 안 지어서 낮은 거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당시에 주변에서 이걸 내 앞집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셔서 물론 뭐 그 사이에 싸움 뭐 좀 갈등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앞집이 공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 벽돌 같은 거 날라주고 또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뭐 그 옆에 공사 현장이 있으면 그 잔치잖아요. 일종의 그 공사 기간 내내는 그 주변이 잔치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뭐 많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걸 보면 좀 뭐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저거는 뒷사람을 배려해서 집을 뒷사람을 배려해서 집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뒷집에 집이 있지만 높이 올린 집도 꽤 많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런 규칙을 깨었냐? 그런 규칙을 깨었다고 해서 어떤 징벌을 받았냐? 그런 것도 남아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스나브죠. 이건 뭐 굉장한 거죠. 마당이 엄청난 마당을 가지게 되니까
슬라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연락이 있죠. 슬라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형태는 이거죠. 최종적인 형태는 슬라브 이전집이죠. 슬라브 이전집이 최종적인 형태인데, 공간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간 구성 1층인데, 1층은 밑에서 들어가고, 1층은 밑에서 들어가고, 2층은 위에서, 뒤에서 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계단이 필요 없습니다. 1층은 여기서 들어가고, 2층은 뒤에 높은 석축에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근데 형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요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 방과 주방, 한쪽에 큰 방, 현방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실 뭐 그렇게 4.5m에서 뭐 6m 정도를 뭐 이렇게 많이 나눌 수도 사실 없었겠죠. 반성은 다릅니다만 반성은 다릅니다. 이건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었지만 1968년에 사건을 거치면서 교단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 교단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서 각자 도생하는 시대로 넘어갔고, 그 시대에서 각자 이제 형편에 맞는 대로 조금씩 바꾸면서 이런 동네가 지금 만들고, 이런 집들도 뭐 뒷집을 가리는 집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건 있죠. 이 계단의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앞에 있는 이 통행로를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한계, 그 구조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지만 각 개별적인 주거는 각각의 주거는 개별성을 띠면서 바뀌게 되고, 크기, 높이, 형태,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지금은 이제 기능까지도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이 없었으면 사실 그 이후의 변화는 부산시 전역의 마을이 다 겪어온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경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미동 경관하고 이 감천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같은 시대를 산 이웃 마을이지만 경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뭐 수정도 뭐 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런 경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경사지, 종교, 계획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었다면 지금 저렇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마침 1968년에 교단이 힘을 잃고 가장 개별적인 주거를 불안을 해줬어요. 그때 불안을 안 해줬다면 아마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되었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막 교단이 마음을 먹고 자 아파트 바꾸자 했으면 아마 바꿀 수 있어요. 마침 그때 교단이 약해지고 뭐 영화 투자가 잘못되고 교단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각각의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각각이 전부 다 따로따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역사라고 하는 게 가지는 없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맞았으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도주가 청암동으로 가자 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안 만들어졌을 거다. 그리고 뭐 또 그 당시에 도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똘똘 뭉쳐서 우리 잘해보자, 없으니까 더 잘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아마 전체 땅이 다 신앙촌 같이 됐었죠. 지금 신앙촌은 이제 전체가 한 교단 땅입니다. 그렇게 됐을 텐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뭐 저런 아주 독특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